전편 다음 기록인데 제가 요약했습니다. 다음날 우왕이 태조를 불러서 이미 군대를 일으키기로 되었으니 중지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태조가 꼭 이루고자 하신다면 평양에서 머무르며 가을을 기다리십시오. 먹을 것이 족하여 북을 울리며 나아갈 수 있을 만합니다. 지금은 요동의 한 성을 함락한다고 해도 비가 내리면 군대가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퇴각할 수도 없습니다. 군대가 지치고 양식을 소진하면 화만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라고 하였다. 우왕이 경은 이 자송을 보지 못했는가 라고 하였다. 태조가 이 자송이 비록 죽었지만 후세의 이름이 드리워질 것입니다. 신들이 비록 살았다고 해도 이미 계책이 잘못되었으니 무엇에 쓰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우왕이 듣지 않았다. 태조가 물러나 눈물을 흘리며 백성들의 화가 이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퇴각할 수도 없다는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이성계가 요동에서 고립될까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약 18년 전에 이성계가 공민왕의 명령으로 요동을 공략했습니다. 그때 공격은 성공했지만 식량이 떨어져서 굉장히 고생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왕이 듣지 않으므로 이제 출병해야 합니다. 먼저 군사를 모아야 합니다. 여기서 정치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성계가 의심할 만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조민수 휘하의 좌구는 양광도, 경상도, 전라도, 계림, 안동 등 넓은 범위에서 징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성계 휘하의 우구는 안주도, 동북면, 강원도의 병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범위가 좁으니까 이성계가 거느린 사병 집단이 모두 정벌군에 포함되어야 할 겁니다. 자기가 아끼는 사병을 최영이 의도적으로 소멸할 작정이라고 이성계가 의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우왕은 평양으로 가서 머물며 전국을 전시체제로 돌립니다. 기록을 요약해서 보겠습니다. 우왕이 평양에 행차하여 여러 도의 병사들을 뽑는 것을 독려하였고 압록강에 부교를 만들게 하였다. 배로 임견미, 염흥방 집의 재산을 서경으로 운반하게 하여 군대의 상해 충당하였다. 또 성녀들을 병사로 동원하고 경기의 병사를 뽑아내어 동강과 서강에 주둔시켜 왜구를 대비하게 하였다. 이 기록에서 주목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경기의 병사를 빼내 왜구를 대비하게 하였다. 왜구의 침입에 대비해 우왕이 따로 병력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할 때 많은 백성이 환영했고 또 개경에 무혈 입성하듯 진입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는 이긴 자의 기록입니다. 회군의 당위성을 나타내려고 조선학자들이 기록을 과장했거나 미화했을 것임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왜구에 대한 아무 대비도 없이 고려의 모든 군사가 요동으로 떠난 건 아니었습니다. 공민왕이 죽기 얼마 전에 최영이 많은 병력을 이끌고 제주도로 원정을 떠났습니다. 그때도 공민왕은 유연과 홍사우를 시켜 양광도와 전라도에서 군대를 이끌고 주둔하게 했습니다.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는 명목이었는데 왜구 침입도 해당하는 것이죠. 기록에서처럼 우왕과 최영이 개경을 텅 비워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나라를 다스릴 능력이 없는 것이죠. 방금 언급했듯 위화도 회군이 아주 손쉽게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속사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야전에서 붙어서 이기는 것보다 성을 공격해서 함락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몇 배의 병력으로 에워싸서 공격해도 여간에서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외곽을 둘러싼 성을 나성이라고 합니다. 고려 초 거란에 쫓긴 현종이 개성을 수복한 뒤 나성을 구축했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기뻐하며 지은 노래가 금강성입니다. 말 그대로 나성의 견고함이 쇠같이 단단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나성에서 왜구 침입에 대비한 군사들이 농성하면 아무리 이성계라고 할지라도 쉽지 않습니다. 이성계는 반역군이고 농성하는 군사들은 정부군입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반역군만 어려워집니다. 전국에서 구원군이 달려올 테니까요.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서 계속하겠습니다. 정벌군 전투 병력은
총 38,830명이고 동원된 말이 21,682필이었습니다. 보조 인원은 11,634명이었습니다. 합쳐서 5만 명 정도네요. 이때 최영과 이승계의 나이는 각각 73세와 54세였습니다. 조민수의 나이는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최영보다는 어리고 이승계보다는 꽤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388년 4월 18일 요동을 공략하려고 고려의 좌우군이 마침내 평양에서 출발합니다. 참고로 이때쯤 명나라의 남옥은 북원을 괴멸한 상태였습니다. 고려군이 출발할 때의 기록을 요약해서 보겠습니다. 앞부분 생략합니다. 최영이 지금 대군이 길에 올랐는데 만약 한 달을 지체한다면 큰일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신이 가서 독려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우왕이 경이 가면 누구와 더불어 정사를 행하겠는가 라고 하였다. 최영이 굳이 청하니 우왕이 그러면 과인도 또한 갈 것이다 라고 하였다. 결국 최영은 평양에 남았습니다. 우왕이 때를 부리며 최영을 못 가도록 말리는 장면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고려의 멸망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은 이때 우왕과 최영의 행위를 치명적인 실수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의심스럽습니다. 그동안 우왕은 간간히 명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대부분 신하의 뜻과 반대로 최영과 합심하여 요동 공략이라고 하는 원대한 포부를 실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기계가 막상 가장 중요한 때에 사라지고 없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떼쓰는 것과 같습니다. 원대한 포부와 결정적 순간의 물러서기.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우왕은 70이 넘은 장인이 걱정돼서 말렸다고 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에 동조한 최영은 또 무엇입니까? 대부분 장수가 이번 원정이 무모하다면서 반대했습니다. 그렇다면 억지로라도 따라가서 독려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마지막 순간에 그만 속 빠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지못해 가고 있는 장수들의 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최영이 우왕과 짜고 일부러 빠진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떠오릅니다. 이승계를 요동으로 보내어 제거할 속셈이라는 것이죠. 물론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의 학설입니다. 아무튼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최영이 군대 지휘권을 넘겨버렸습니다. 잔인한 말 같지만 우왕과 최영 스스로 패배를 자초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조선 학자들의 왜곡이 어쩌고 저쩌고 말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왜곡할 필요가 없는 일이니까요. 최영은 평양에 남고 정벌군이 출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이승계의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회군할 마음으로 출발했을까요? 출발하고 나서 회군할 마음을 먹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위화도 회군이 우발적으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미리 계획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계속 서술하면서 무엇이 맞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군사들이 출발할 때 어떤 사람이 최영에게 찾아와서 알립니다. 근래에 내가 요동에 갔었는데 요동의 군사가 모두 오랑캐를 치러 가고 성 안에는 다만 한 지휘가 있을 뿐이니 만약 대군이 도착한다면 싸움을 하지 않고도 항복을 받을 것입니다. 최영이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후한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북원 공격에 요동의 군사들도 합류했을 테니 성 안에 많은 수비군이 없었을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출정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으려고 최영이 일부러 꾸며낸 일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일부 학자들은 고려의 무력 시위론을 주장합니다. 본래 우왕과 최영은 고려의 힘만 보여줄 의도였다는 겁니다. 즉 요동을 일시적으로 점령하여 명에게 힘을 과시하고 나서 곧장 철수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일시 점령은 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공민왕 때는 기세인 첨호가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주요 목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주변의 원나라 장수들에게도 경고하면서 힘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경우 잠깐 점령했다가 철수한다고 해서
큰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홍무제가 겁을 먹고 더는 고려를 깔보지 않는다면 작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일 때는 상황이 더 악화합니다. 이렇게 되면 작전이라기보다는 도박에 가깝습니다. 도박으로는 국가 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쨌든 요동 정벌군이 장도에 올랐습니다. 최고 지휘관 최영이 막판에 빠져서 좌우군 책임자인 조민수와 이승계가 부대의 지휘권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우보다 좌가 높은 위계입니다. 따라서 최고 지휘관은 조민수가 됩니다. 전투력이야 이승계가 낫겠지만 형식적인 최고 책임자는 조민수가 됩니다. 고려 군사들이 평양을 떠난 며칠 뒤에 우왕은 명의 연호 사용을 중지하고 원의 복장을 다시 착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교통과 통신이 늦은 시대여서 우왕과 최영 그리고 고려 사람들은 아직 북원이 망한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선 정벌군의 진군 속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평양에서 위화도까지 약 200km입니다. 옛날식으로 하면 약 500리입니다. 고대 로마군의 하루 행군 거리가 50리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로마 사람들은 평평하게 도로를 깔았습니다. 가다가 강을 만나면 다리를 놓고 산을 만나면 터널을 뚫었습니다. 그렇게 평탄한 길을 군사들이 하루에 보통 50리로 행군했습니다. 최고로 강 행군할 때가 75리에서 90리였습니다. 반면에 우리 조상들은 도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적이 쳐들어온다는 이유에서죠. 가다가 강을 만나면 배를 잇대어 부교를 놓아야 했고 산을 만나면 우회하거나 고개를 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군사들의 하루 행군 거리가 보통 30리 정도였습니다. 4월 18일에 출발한 정벌군이 5월 7일에 위화도에 도착했습니다. 약 20일이 걸렸는데 하루로 따지면 25리 정도입니다. 정상 속도인 30리보다는 더 걸렸습니다. 대군이 대동강, 청천강, 압록강까지 3개나 되는 큰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일부러 느리게 갔다고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위화도까지 갈 때의 속도는 정상보다 조금 느렸다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회군 속도는 하루 100리였습니다. 로마군의 최고 강행군보다 더 빨랐다는 것이죠. 이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